조응천 전 국회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 의원님 생각이 저는 많이 났습니다. 예전부터 10여 년 전에 그 공직기관 비서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하실 때 어쨌든 이 대통령이란 공직자의 어떤 좀 엇나간 행위에 대해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내부에서 보고하셨던 일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근데 요즘 공직사회가 뭐 부당한 짓을 따라도 되냐 아니냐 하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지금 장관 얘기하고 엇갈리고 막 이런 난장판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소회가 어떠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영혼이 없다 공직자들에게 그렇게 좀 조소하는데 점점 더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영혼을 끝까지 지키면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연금을 받기 힘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고 또 영혼을 끝까지 가지지 아니하면 요번처럼 계엄이 실패를 했기에 망정이지. 그러니까 따랐던 사람들은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랐을 것이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글쎄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강직한 분인데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게 사실은 문제죠. 거의 최고 권력자가 가자 그러면 그 관철이 된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 홍장원 차장하고 그 조태용 국정원장하고의 이 논전을 말하자면 벌인 셈인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글쎄요, 뭐 그건 법원에서 가릴 일인데 대개 이제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쌍방이 대립하는 주장을 네네. 하는 분들이 과연 그러면 그 주장을 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있냐 없냐 그거를 일단 먼저 봅니다. 조 원장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다, 계속 보고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홍 전 차장의 경우는 과연 그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예, 뭐 그런 정도의 생각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수사해 보신 경험, 검사를 수사해 보신 경험에 비춰보자면 그렇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 윤석열 씨 탄핵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최근의 수사 상황이나 또 이게 수사 기관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핵 심판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오후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출석해서 직접 변론한다고 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이것도 저는 공직 기강이라는 예전에 천착하셨던 문제하고 이거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아마 증인신문 절차를 바꿔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을 가장 앞으로 지금 당겼을 거예요. 네네네.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지금까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쪽에서 뭐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쭉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지금 대통령이 지난 3차 변론 때인가요? 그때 나가지고 얘기한 거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1번으로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는 아마 그간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전제 왕조 군주를 모시는 듯한 그런 태도 언행들이 조금 보였었습니다. 네. 김용현 장관한테서 보였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변호인단하고는 또 배치되는 그러니까 대통령 주장에 부합하는 뭐 그런 증언을 해줄 걸 기대하고 오늘 아마 신청을 했겠죠. 네네네.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황을 보면은 그런 걸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대통령 쪽에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최상목 장관의 쪽지. 네, 경제부총리 얘기했고, 그러니까 국회의 예산 끊고 비상입법기구 예산 만들어라 뭐 이렇게 썼다는 쪽지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걸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지했지 뭐 그런 건 모른다. 뭐 쓰라고 한 적도 없고 전달도 안 했다는 게 지금 대통령의
얘기잖아요. 네. 근데 김 장관은 그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뭐 자기가 긴급 명령, 경제 명령 그거 염두에 두고 건의를 했고 오케이를 받았고 전달을 대통령이 했다. 뭐 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것도 하나 지금 안 맞고 계엄 포고령 과연 이건 뭐 누가 작성했냐? 네. 대통령의 감수를 거쳤냐? 오케이를 받았냐? 그것도 지금 잘 안 맞아요. 거기다가 뭐 주요 정치인들 체포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은 여기에도 김 장관이 지금 임발부가 돼 있는데 글쎄 어떻게 접근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충한파니까 네. 그래도 대통령한테 맞춰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증인으로 이제 네. 먼저 세웠는데 혹시 뭐 이전에 했던 근데 어쨌든 이게 저는 이 관계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검찰 수사에서 어쨌든 진술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이 포고령에 대해서 어떤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헌재 나와서 그 말을 뒤집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윤 대통령 측 얘기가 맞다. 이렇게 진술하면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까? 우선 저 헌법 심판은요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구하지가 않아요. 뭐 그런 개연성이 있겠구나. 저건 좀 믿기 힘들다. 아주 좀 그러니까 증명보다는 소명 정도로 그냥 가거든요. 또 하물며 검찰에서 진술한 거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 법정 나가서 부인해 버리면 그건 다 없던 걸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증거 능력 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소위 말하는 그 변론의 전 취지라고 쭉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 맞는 것 같네. 네. 뭐 그런 걸로 판단을 하겠죠.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최상목 즉 현재 대행하고의 그 실제 그 비상입법 기구에 관련된 쪽지를 윤 대통령이 전달했냐 안 했냐 이 문제도 있고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이분들은 또 본인들이 직접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 뭐 총을 쏘고 문을 부숴라 이런 얘기 들었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 진술한 걸로 돼 있는데 또 그것도 윤 대통령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어떤 방향으로 보통 재판관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뭐 특수전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뭐 이런 분들 이 그런 주장을 해서 자기한테 득될 게 뭐가 있겠냐. 대통령은 또 거기에 배치되는 주장을 했을 때 득될 게 뭐가 있겠냐라고 보면 거진 답이 나오죠. 아, 예를 들어 두 사령관은 지시도 안 했는데 뭐 그러면 알아가지고 갔냐. 왜 그러면 중요임무 종사자로 됐냐 니네가. 네.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아, 네. 근데 대통령은 어쨌든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 이익이 될 거니까요. 아, 그래야 탄핵 심판에서 이익이 될 것이니까. 형사도 그러면 그렇고요. 형사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떤 그것도 똑같은 아까 그 홍장원 차장과 조태용 그 원장 사이의 논쟁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분명히 있고 저 현장 사령관들은 그럴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왜 스스로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지?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네네네. 뭐 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없는 얘기를 지어낼 이유는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아직 기록을 안 봐서. 네. 네. 있습니다. 그 사실 박근혜 전 이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일종의 뭐 이 조 의원님께서는 관련된 사건에 연루돼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당시로서는. 그 사실은 나중에 다 무죄로 소명을 이 재판 결과가 나오셨지만 당시로서는 이제 탄핵 심판이 잘 끝나야 사실 조 의원님께도 아니요, 뭐 유리한 그거하고는 상관이 상황이었죠. 없고요. 저는 2014년 12월 말에 영장이 기각이 되고 기소가 돼서 이미 항소심 무죄를 2016년 4월에 다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면 이미 상당히 이 소명이 된 상태였군요. 그럼요. 그때는. 거기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거진 6년 네, 있다가 네. 나와가지고 예, 확정만 안 됐어요. 확정만 안 됐었군요. 당시에 그 박근혜 탄핵 심판하고 이번에 탄핵 심판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 두 개 비교하면은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몰랐던 게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계속 놀랬던 거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뭐 12.3 그 계엄 당시 그때 군경들이 어떻게 했는지 주요 인물들이 어떻게 뭐 그런 거는 다 그냥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남은 거는 그러면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명령 지시가 있었기에 저런 일이 있었고 또 그거는 어떤 의도 하에 있느냐 그것만 남은 거거든요. 이미 뭐 한번 다 본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없고 또 두 번째는 이게 탄핵 그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고 탄핵이 결정이 되면 2개월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이제 윤석열은 지지하는 사람들도 탄핵을 면하기 힘들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게 이재명이죠. 네. 네. 그러면 이재명은 저대로 그냥 감나무에 입 벌리고 있다가 그냥 떨어진 거 주워 먹어도 되냐? 이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되냐? 내 삶에 도움은 되냐? 저게 맞냐? 뭐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해서 탄핵 심판은 외적인 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때보다.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예, 말씀이세요? 예. 아니면 의원들 입장에서? 유권자들 입장. 예. 탄핵 심판 자체는 어떨까요? 그때보다 조금 재판관들이 판단하기가 쉬운 상태입니까? 어려운 상태입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쉽겠죠. 왜냐하면 제가 앵커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막 이렇게 주장이 대립되고 상반되는데 그 기준에 비춰보면 그렇게 결론 내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용 결론을 예상하십니까? 이거 안 날 도리가 없지 않겠나 싶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시간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거 다투는데 시간이 4월 18일 이전은 확실하고요. 네네네. 그러면 6인 체제가 되니까 네. 그때 되면은 그럼 과연 6인으로 결정을 할 수 있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네네. 그리고 정당성 문제도 또 불거질 거고요. 그래서 3월 말 정도까지는 아마 하지 않을까. 늦어도 4월 첫째 주에는 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간에서는 조금 더 일찍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저께 그 뭐 문영배 대행이랑 네네네. 뭐 이재명 재판소장. 대표가 네. 뭐 절친이다, 베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보기에 헌재가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너무 빨리 한다. KTX다는 얘기도 몇 번 하고 그래서 거기에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제동을 걸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재판장이 저기 야당 대표하고 친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여당 대표가 하는 것 자체는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 자체는 그 두 분 다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네. 글쎄요. 그동안에 뭐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한 재판관과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재판관이 네. 저 인사청문회까지는 모르는데 이제 일단 안국동으로 가지고 헌법재판에 가운을 입게 되면은 네. 정말 법률과 그 양심에 따라 가지고 해 왔다고 저는 보고 또 그렇게 네. 믿고 싶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뭐 절친이다 뭐 그리고 그 근거가 모친상에 갔느니 말았느니 이건 좀 저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같은 학교에서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네. 노동법 학회 네. 맞는 것 같은데 그거라고 해가지고 아마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진행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논리에 비약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그래도
저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이걸 이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막 얘기하고 헌재까지 쫓아가서 항의하고 하면은 지금 강성 지지자들이 안 그래도 뭐 분풀이 할 때를 좀 찾고 있고 네네네. 자기들의 샤우팅에 대한 그 정당한 논거를 지금 좀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저 봐라. 권성동 대표까지 저렇게 얘기하지 않냐. 헌재 이건 못 믿는다. 지금 서부법원 폭동에 이어서 지금 헌재까지 서들어가자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요. 헌재 이거 못 믿는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헌재는요. 정말 대법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 아닙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정말 헌법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심제예요. 네. 불복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헌재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네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어떤 여론이 있고 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한다. 그렇게 되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의원님.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제어할 장치는 없는 거죠. 없죠. 지금 단심인데요. 네. 거기서 전국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지금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게 되면 국민 통합을 뭐 기대하는 거는 정말 난망이죠. 아, 근데 그걸 개인이 그렇게 발언할 수는 있지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럼 또 참 좀 상당히 책임을 느껴야 되는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사실은 법치주의, 네. 사법 시스템 이거 누구보다 이걸 존중하고 이 보호를 해야 되는 세력이 보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치가 망가지면 이건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데 아유 법원에 뭐 얘기할 필요 없고 헌재에 얘기할 필요 없고 사적 보복을 하는 겁니다. 자력 구제를 하는 거죠. 돌도끼 들고 가지고 막 찍어버린 거죠. 아, 그 야만이죠, 그건 진짜. 예,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라가 지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을 공격하면 사법부를 공격하면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나라가 존속이 안 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법원 판결, 뭐 헌재 결정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공당의 책임자들이 지금 그거는 뭐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 나오면 현명한 결정, 뭐 경의를 표한다. 잘못된 게 있으면은 뭐 가진 핑계를 대가지고 비난을 하죠. 저렇게 극단적인 비난을 자꾸 하게 되면 정치의 사법화뿐만 아니고 사법의 정치화를 막 옆에서 쑤시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게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시각에서도 그렇다. 아니 보수적인 시각이면은 설령 진보 쪽에서 약간 경시하더라도 그걸 제어하고 아니다. 네네. 라고 해야 되는 게 보수의 본령이죠. 믿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따라줘야 되죠. 억울하더라도 따라줘야 되죠. 왜냐하면 오심도 그 결정 심판의 결정이 하나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따라줘야 됩니다. 엘고어가 2000년도에 그때 플로리다에서 재검표 걸려가지고 소송이 막 여러 개 걸렸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거 여기 승복 안 하면 미국이 존속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다 받아들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때 플로리다 주지사가 제 부시입니다. 예, 부시 동생.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 대선도 지금 막 부정선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데 0.7% 차이였는데 사실은 뭐 승복했잖아요. 지지자들도 승복하고 그냥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죠. 문재인 이때까지 그렇게 해봤죠. 윤석열 대통령은 뭐 문재인 대통령 될 때도 마찬가지,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뭐 김영삼, 김대중 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에 정말 이례적인 일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발언 철회하겠다고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또 해명을 했고. 철회를 해봐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는 김민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 백골단 기자회견 해놓고서 기자회견 철회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이야 진짜. 그 어디 갑니까 그게? 보죠. 맞습니다.
이게 뭐 개인 유튜버 같은 그런 행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 보수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이 법치주의 지켜야 된다 이런 귀한 말씀이셨고 좀 넘어가서 제가 공수처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수처가 지금 오전에 또 브리핑 발표하면서 검찰로 이제 사건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언제요? 네, 지금 11시에 바로 딱 오늘 우리 넘긴다고? 방송 시작할 때 오늘 넘긴다고요? 네네네. 예,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거부하고 또 공수처는 그전에 체포 실패 이런 걸로 또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전에 조 의원님 공수처법 그 한참 논의할 때 목소리 많이 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이 공수처법 통과될 때 상황하고 지금 나온 이 결과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건지 좀 굉장히 그동안 궁금했습니다. 2차에 걸친 검수완박의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정치하게 그 법조문이 정리가 안 됐고요. 공처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이 안 되고 일단 검찰은 나쁜 놈. 그러니까 그 나쁜 놈한테 빼들어 가지고 공수처한테 좀 주고 경찰은 검찰 지휘는 전혀 못 받고 대등한 기관을 만들고 근데 그 사이에 송치도 안 하고 뭐 희한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저도 이 수사 뭐 고소장 고발장 내고 난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때그때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공처는 수사권이 있는 범죄와 기소권이 있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또 검사기 때문에 또 뭐 영장도 자기가 청구하고 근데 검사가 뭡니까? 프로시큐터 아닙니까? 프로시큐터는 기소하는 거죠. 네네. 근데 기소권이 없는 검사예요. 이게 그게 좀 복잡해가지고 엉망이죠. 사실 저 일반 시민들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도 방송하면서도 그게 항상 헷갈리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증이. 아니 급하게 그냥 빨리 하느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은 그 뭡니까? 그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취임 전에 막 그냥 빨리 한다고 후다닥 해버리느라고 네네. 이렇게 성기게 네네. 지금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요. 지금 요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누구는 수사할 수 있고 누구는 기소할 수 있고 누구는 수사만 할 수 있고 네. 이게 엉망입니다.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뭐 내란죄는 어디서 해야 되고 이런 근데 것도 또 이 기관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또 패를 먹어요. 네. 그래서 특수본 팀이 하나 있고 공수본 팀이 하나 있고 네. 그 서로 협조 안 하고 수사 공조 안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국가기관이 윤석열 치하에서 그동안에 좀 경거망동하고 맹종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지우고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다른 대통령 들어오면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 욕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하고 자기들 생존하는 거하고 비교 형량을 하자면 사법 시스템이죠. 원래는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다 빼야 됩니다. 다 뽑아서 수사하고 싶은 사람은 나가라. 아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 없앤다. 네. 그래서 그걸 어디다 하느냐? 속칭 KFBI. 중대수사청. 아, 미국의 FBI 네, 같은. 중대수사청. 네. FBI도 경찰인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 네. 그렇죠. 거기에 검사하던 사람도 오고 또 광수대 있던 사람 경찰에서 있던 사람들 와서 거기는 검사와 뭐 경찰 이게 아니고 다 중수청의 직원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네. 동일 네. 직급으로. 네. 그러니까 수사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서 검사 노릇 못 해. 그러니까 영장 청구 못 하고요. 아, 네네네. 기소 못 하고요. 네. 그리고 검찰은 수사 못 합니다. 다만 중수청의 독직 사건 그리고 중수청에서 송치해 가지고 받은 사건 중에 관련 사건 네네네. 뭐 이런 것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영장 청구할 수 있고요. 기소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소청이 그때그때마다 강제 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할 때 지휘권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그 속성상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행정작용이에요. 네네네. 그걸 그 수사관의 선의에 혹은 청장의 선의에 기대 가지고 검찰은 못 됐고 경찰은 괜찮고 공수처는 더 착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환상이죠. 네네네. 법원에서
그걸 거르려면은 엄청난 인권 침해를 당하고 끝에 가서 이게 증거도 다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검찰은 중수청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죠. 예, 그걸 지휘라고 합니다. 근데 지휘라 그러면 까무라져요. 독립을 해야 되겠대. 자기들 독립하는 거는 그건 아무 그 잘못된 그 로직인데 어쨌든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수사기관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수처는 뭘 해야 되냐? 법비처로 바꿔야 돼요. 법비처. 법비처는 무슨 법조 뜻이죠? 비리 수사처. 아, 법조인들만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돼 있는 대로 총장 이하 검사, 대법원장 이하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그러니까 수사 재판 쪽 사법 기구들. 아, 자기들끼리 봐줄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중이 자기 머리 못 네, 깎으니까. 검찰이 자기 검사들 수사는 기소는 못 할 테니까. 네. 그것만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같이 하도록 해야 돼요. 완전히. 거기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지 말고.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 안 할 거니까. 그렇죠. 네. 영장 안 내줄 거니까. 네네네. 예. 아, 법비처만 둬가지고 법조 비리만 수사하게 해야 된다. 아,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의 영역이 명확하고 헷갈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옛날부터 했었는데 네. 법비처는 뭐 조금 다릅니다만은 네네네. 뭐 그건 법조인들 얘기니까 그거 빼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수사하고 기소하고는 완전히 근데 분리를 해야 이거를 한다. 어디야 3+1 체제하에서 당시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 네. 그거를 하느라 선거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제도.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공수처를 하고 싶었고 정의당은 네. 그 선거법을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해주기로 한 거죠. 근데 그때 의원님 제가 의문이었던 게 민주당은 왜 검찰 개혁이 주요 과제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 뺏는 게 사실은 더 센 것 같은데 왜 공수처를 그러니까 새로 그렇게 만드는 했어야 거였습니까?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적폐청산이죠. 네. 적폐청산을 하기로 해서 경찰한테 맡기고 아. 검찰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의 설계대로 이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더 사나운 개가 어디냐, 더 잘 드는 칼이 뭐냐라고 봤을 땐 검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맡겼어요. 아, 수사를 더 세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찰에게 그렇죠. 수사를 맡겼다. 거기다 특검들 막 만들어가지고 또 뭐 계속 인지사건 하고 그것도 검찰로 오고 나중에 특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뜬 거네요. 중앙검사장 검찰총장 하면서 뭐 난도질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 토사구팽을 하려니까 뭐냐라고 해서 절충점 타협점으로 6대 범죄를 남겨놨던 거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2대 범죄로 했는데 등이란 걸 남겨놔가지고 시행령으로 오만 거 다 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그때 사실 민주당이 다수였으니까 사실은 적폐 수사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도 검찰 개혁 법안을 아니 그때 완전한 검수완박을 진짜로 할 수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 네. 중앙지검에 원래 3차장 체제였는데 4차장을 만들고요. 부를 몇 개를 더 만들고요. 오히려 강화를 해줬다. 네, 세계 최대의 검찰청을 만들어줬어요. 아, 검찰 사상 가장 막강했던 청이 문재인 정부 하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검찰 개혁 실패한 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게 되고 지금의 사태까지 온 거라고 그렇죠. 볼 저는 수도 윤석열 있겠네요. 대통령이 총장으로 지명됐을 때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네. 저는 잘 아니까요. 네. 저분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권이나 법치주의 따위는 배관시하는 분이다. 총장으로선 부적합하다. 라고 했다가 당시에 그 문 대통령 지지자들 소위 말하는 문바들 한테 엄청 공격을 당했죠. 그리고 많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또 그럼요. 그때 우리 성렬이 형 그리고 엄청나게 칭찬을 엄청 했었죠. 실드 치고 우리 성렬이 형 그런 의원 있잖아요. 더 웃긴 거는 그때 그렇게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하던 국민의힘 의원들, 네. 뭐 장재원 의원이라든가 뭐 그분들 쭉 있습니다. 당신은 뭐 살인마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까지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저는 그런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지 못합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일 때도 저분은 안 된다. 제고해라. 검찰총장 임명 반대하셨었나요? 그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원칙을 좀 지켰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에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저 민주당 의원들 만나가지고 제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네.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큰 소리 치실만 하네요. 저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소속이실까요? 의원님. 개혁신당 또 약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수습돼 가고 있습니까?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먹을 거 없는 데가 더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삼지대 하려고 지금 나왔는데 이게 삼지대로서 이게 온당한 거냐. 죽고 못 살던 사람들끼리 왜 저러냐. 그러니까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대권인지 당권인지 그게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이준석 대표 말씀입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네. 우리 전체도 네. 수권 정당으로 가기를 원한 거냐 아니면 그 안에서 당권만 가지고 지지고 볶는 데 열중하는 거냐.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님하고요. 지금 이 공직자들이 지금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다가 윤 대통령 탄핵 이야기 그리고 공수처 이야기 나눠봤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주셨습니다. 조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